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웨인 다이어 지음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옴기니 오현정님의 옴기니의 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인생을 즐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점점 딱딱하게 두터워지는 아집안에 갇혀 무기력과 독선을 꼴사납도록 토해낸다는 점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듯 싶습니다. 오늘도 돌이켜봅니다. 여전히 하고 싶은 것 한번 제대로 손대보지 못한 채 상황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옮긴 이익이 전에 뒤틀린 심리적 편향의 소유자로서 이 책에 제시된 예들과 저자의 말은 구구절절 농도 짙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자 웨인 다이어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저술가로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힘찬 필치로 사람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오류지대를 도려낸 이 책은 아무리 줄여잡아도 1,5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40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지금도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당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의 생각과 가르침은 다른 저술가들의 귀감이 되어 많은 자기계발서 출간에 물꼬를 트게 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듯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삶은 뒤돌아보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 죽을 뻔했다가 오늘 새 생명을 얻었다 생각하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잔뜩 찌푸릴 대로 찌푸린 하늘마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곳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전하는 바대로 심지 있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평판에 눈치 볼 것 없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펼쳐보세요. 그렇게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추고 직접 부딪히면 당신에게 걸림돌이라고 여겨졌던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힘겹지 않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빙긋이 웃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고비에서, 어느 갈피에서 또는 중요한 길목에서 삶에 대한 핵심적이고도 보편적인 지혜를 줄 수 있기를, 또한 당차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데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자가 전하듯 인생은 값집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오로지 당신만의 값진 인생입니다. 부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책을 읽고서 그까지 도움 안 되는 오류지대쯤 훌훌 내던져 버리고 속이 꽉 들어찬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뒤를 돌아다 보라. 늘 나의 뒤를 따라다니는 또 다른 내가 보일 것이다. 딱히 붙일 만한 이름도 없으니 그를 죽어있는 나라고 부르자. 나는 그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죽음은 끝도 없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주제이다. 그리고 삶은 제대로 숨을 고를 여유도 없이 짧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이렇듯 모른 척 해도 되는 걸까? 그토록 끌어안고 놓고 싶지 않을 만큼 물질이 소중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필시 다음 몇 마디로 요약될 것이다. 열심히 살자. 나는 나다. 인생을 즐기자. 사랑하자. 우리는 부질없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죽음을 방편 삼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문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죽음의 신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지배당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 그는 체제에 순응하기 위해 이제껏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체념해왔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죽음의 신을 기다리면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회상한다. 만일 내 일생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면, 이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다시 말해 그동안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느낌이 결국은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껏 사소한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곧바로 억제해 왔는데 실은 그런 충동이 오히려 진짜이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가짜였던 것이 아닐까? 직책도, 생활과 가정사도, 사회적 또는 직무상의 이해관계도 모두 가짜였는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성실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는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더덥게 느껴졌다. 지켜야 할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 의지대로 살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도 괜찮을까? 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앞에 두고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대체 언제까지 죽어있을 작정인가? 이렇듯 죽음을 넘나드는 통찰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내가 실제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불안, 미심쩍음, 그리고 정말이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도 떨쳐버릴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생 수칙이랍시고 일러주는 대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이 너무도 짧은 것이 분명한데 적어도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나의 삶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행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매우 그릇된 통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잘못된 통념은 똑똑함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똑똑함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다시 말해 일정 수준으로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 추상적인 등식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능력으로 저울질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똑똑함에 대한 그런 통념 때문에 정규 교육과 우수한 성적을 자기 성취에 진정한 잣대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되면 학식 꽤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상대적으로 의기소침해지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들은 빛나는 졸업장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어떤 학문 분야의 귀재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믿게 됐다. 그러나 지금 정신병원은 번듯한 학력을 가진 환자들로 넘쳐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하여간 똑똑함에 참된 척도는 하루하루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제대로 즐겁게 사느냐다. 따라서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똑똑한 사람이다. 물론 지적 능력은 행복을 위한 유용한 보조수단이다. 그러나 학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혹은 적어도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똑똑한 사람인 것이다. 행복을 선택하면 신경질에 대한 궁극적인 방패막이를 얻게 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애초에 신경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신경은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인체를 해부해 놓고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성깔을 부리고 있는 신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들은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기에 똑똑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기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방금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자신이 행복하고 소중해질 수 있는 능력을 똑똑함의 잣대로 삼는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당신이 진정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힘겨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기분을 어떻게 다스리기로 작정했느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삶의 고단함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엇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말다툼이나 갈등 또는 타협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마찬가지로 금전, 나이듦, 병, 죽음, 자연재해, 사고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를 옭아매는 수렁 같은 의기소침이나 불행을 피해가면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문제들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행복을 저울질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자신의 중심에 세우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한 개인이 책임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작당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 과정을 체득하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고 나 자신이 선택한 대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사람들은 사랑, 황홀, 기쁨뿐 아니라 화, 두려움, 증오도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믿으면서 그런 감정들을 제어하지 않는다. 그저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다. 슬픈 상황이 벌어지면 슬퍼하고 이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무언가 행복한 일이 생기기만을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감정은 선택이다. 감정은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서가 아니다. 감정은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반응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택하지 않게 된다. 일단 감정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똑똑함의 길로 성큼 들어서는 셈이다. 그 길에는 신경질이라는 우회로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 길이 생소할지도 모른다. 주어진 감정을 삶의 조건이 아닌 선택으로 여긴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핵심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릇된 통념은 논리를 통해 깨뜨릴 수 있다. 간단한 3단 논법을 이용해보자. 이성적, 감성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과정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스스로 감정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논리 연습을 해보자.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전제는 논박의 여지가 없다. 누구든 생각은 자유롭다. 사람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 무언가가 느닷없이 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누가 나에게 분홍색 양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해도 나는 초록색 양을 떠올릴 수 있다. 양이 아니라 돼지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떠올릴 수 있다.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아직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하는가? 배우자가? 직장 상사가? 아니면 어머니가? 만에 하나 그들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만 병원으로 보내버리고 나면 당신의 상태는 금세 나아질 것이다. 허나 우리는 그들이 나의 사고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사고 중추를 통제하는 것은 나뿐이다. 물론 일상생활이 아닌 조건부 실험 상황 등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다. 나의 생각은 나 자신의 것으로 오로지 나만이 유지하고 바꾸고 통제할 수 있다. 소전제도 상식을 동원해 따져보면 별로 왈가왈부할 게 없다. 먼저 생각을 거치지 않고서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 머리가 없다면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감정은 생각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다. 울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거나 하는 여러 감정 반응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나의 사고 중추로부터 신호를 받지 않는 것은 없다. 사고 중추가 손상되거나 파손되면 감정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뇌가 어떤 식의 손상을 입게 되면 육체적 통증마저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손을 올려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고 중추를 통하지 않고서는 몸의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소전제는 진실 안에 들어앉은 셈이다.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며 뇌가 없다면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결론 역시 이치에 들어맞는다.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생각에서 감정이 생긴다면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작용하는 생각을 잘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거침없고 다부진 사람이 되려면 그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일단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것이며 거침없는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이 3단 논법을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접근하여 적용해보자. 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존은 상관이 자신을 바보 취급한다고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가 자신을 깔보는다는 생각에 매우 불행했다. 그러나 그가 존을 미련 곰탱이로 생각한다 한들 존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불행했을까? 불행할 턱이 없다. 어찌 알지도 못하는 사실 때문에 불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의 상관이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존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존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존의 생각이다. 더욱이 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불행으로 내몰았다. 바로 이 이치는 모든 상황, 사물, 개인적 시각에 적용된다. 누군가가 죽더라도 그 죽음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불행하지 않다. 따라서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그 자체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속성이 없다. 우울은 인간 특유의 감정일 뿐이다. 만약 내가 태풍 때문에 기분이 울적해졌다면 그것은 스스로 기분이 처지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태풍을 좋아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내가 왜 구태여 우울을 택해야 하는가? 우울해진다고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눈꽃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가?
우리들은 감정은 자신이 통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외면하게 하는 숱한 변명들을 배워왔다. 우리가 이제껏 거듭거듭 사용해온 그런 변명의 예를 들어보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너 때문에 기분 나빠졌어.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화가 나. 이유는 묻지 마. 계속 늘어놓자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위의 변명에는 하나같이 자신의 감정은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 목록을 정확히, 그리고 모든 감정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이 품고 있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다시 고쳐 써보자. 너 때문에 기분 나빠졌어는 네 행동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 스스로 기분을 망쳐버렸어.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화를 내고 싶어. 그냥 막 화가 나. 이유는 묻지 마. 는 난 화를 낼 거야.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꼼짝 못하더라고. 내가 무섭나 봐. 어쩌면 첫 번째 목록의 변명들이 그저 표현상의 문제일 뿐 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말들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변명들은 우리 문화에서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사용하는 말들이 되고 있다. 만약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왜 두 번째 목록의 말들은 우리 사회에서 틀에 박힌 문구가 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답은 첫 번째 목록의 사고를 가르치고 두 번째 목록의 논리를 꺾어버리는 우리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명료하다.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며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에 대해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내가 그러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말이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불행하다고, 우울하다고, 기분이 상한다고 보탬이 되는 일이 있는지, 나를 맥빠지게 하는 기분으로 몰아넣고 있는 생각은 또 어떤 것들인지. 행복을 선택하라. 생각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련의 어떠한 사고방식과 그에 잇따른 기운 빠지게 하는 생각들에 익숙해져 있다. 여태껏 몸에 배어있던 습관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은 그나마 쉽다. 그러나 불행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행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 증거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끊임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과거에 꼭꼭 씹어 소화시킨 의무와 책임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 또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등의 말을 내뱉는 그 순간을 의식해보자. 행동을 취하고 있는 순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고 패턴에 길들여져 있다. 무수히 많은 시간을 들여 그런 사고방식을 단련시켜 왔으니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새로운 사고방식에도 역시 그만한 시간을 들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어렵다고 그만둘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나도 모르게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 거지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거스를 생각을 추호도 해보지 못했던 탓이다. 그러나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상처 입고 좌절하는 법을 학습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나를 망치는 그런 감정들을 선택하지 않는 법 역시 깨우칠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떤 이들은 치과에 가는 것이 어쩐지 기분 나쁘게 아픈 경험이라며
진저리를 친다. 항상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 나는 그 들릴 소리와 느낌이 싫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 그러나 그런 느낌들은 모두 학습된 반응들이다. 우리는 그런 경험 전체를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게 살릴 수 있다. 그런 경험을 즐겁고 재미있는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례로 드릴이 부르르 떠는 소리를 낼 때마다 정신을 훈련시켜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과거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일에 대해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색다르고 즐겁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생각을 바꾸는 일이란 종전에 갖고 있던 느낌에 매달려 무조건 참고 감내하는 것보다 얼마나 재미있고 또 생산적인가. 그래도 여전히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생각할 수 있어. 그래도 의사가 드릴을 쓰면 여전히 기분 나빠져. 라며 회의적인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운전교습을 받았던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믿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계속 반복해서 노력할 때 생각은 단단한 믿음이 된다. 겨우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체념해버린다면 무엇도 소용없다. 그저 사이즈가 맞는 옷 고르듯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행복하겠다는 내 마음속에 불행을 만들어내는 생각 따위는 모두 없애버리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려는 나의 의지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게 그럴 의지가 있느냐이다.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 불행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당신 앞에 걸리적거릴 것은 하나도 없다. 일상의 갖가지 상황에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보다는 자기 성취적인 행동을 택하는 것도 나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는 어떤 경험도 즐겁고 도전할 만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따분한 모임이나 회의도 새로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장소다. 따분하다는 생각이 들면 흥미를 돋우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잘 지켜보다가 화제를 전환시킬 만한 말을 던져본다거나 소설의 첫머리를 써본다거나 앞으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짜볼 수도 있다. 당신은 레스토랑에서 서비스가 나쁘다며 걸핏하며 화를 내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라. 화를 내봤자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특히 삶에서 극히 사소한 비중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바꾸거나 아니면 빠져나오기 위한 전략을 짜라. 그저 안달복달 하지는 말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결국에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화를 내지 않는 멋진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